네, 안녕하세요. 센생이 은사입니다. 판서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지금 제가 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좋네요. 이것도 처음으로 혼자 찍어보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시대인 바로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 하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동시대에 존재했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당나라가 이제 후기로 지나가게 되면서 안사에 난 이후에 점점 하락세를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변방을 지키고 있었던 절도사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5대 10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각 지역의 절도사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형성했던 시대가 바로 5대 10국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5대 10국 시대, 이러한 혼란기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5대 10국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이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960년 송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이제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약을 우리가 태조라고 부르죠. 이 태조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절도사들을 이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송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무가 아닌 문치를 강조하면서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띠는 게 바로 이 송나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태조는 황제의 독재 체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바로 중앙의 금군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이 전시는 뭐냐면 이건 과거제.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전국의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 바로 전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 전시는 뭐냐면 그 합격자들을 최종 면접하는 건데 그때 그 합격자들을 두고 바로 황제가 그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과거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됐던 것이죠. 이게 송나라식의 전시 체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관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나라는 그렇죠. 바로 향거리선제였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는 국품 중정제였죠. 그래서 호족들이 문벌 귀족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시대에는 처음으로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시기에 그 과거제 중에서도 전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층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나라 시대는 히읗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계층이 권력을 잡았었죠? 지방에? 그렇죠. 바로 호족이었죠. 호족이 권력을 잡았었다면 위진남북조 시대, 특별히 남조 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국품 중정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그렇죠. 문벌 귀족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송나라 때는 과거제를 통하여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문벌 귀족 사회에서 권문세족, 그다음에 신지 4대부 나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태조는 황제 독재 체제로서 재상권, 재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총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한 사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오로지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송나라가 이제 문치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의 이제 서북쪽 지역엔 서하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동북쪽 위쪽 지역에는 바로 거란족이 세운 요라고 하는 나라가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방력이 들어가게 되고 재정난이 심각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왕안석은 부국강병과 부국강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 확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보수파 관료들과 그 다음에 대지주층의 반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제 구법당, 신법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당쟁이 일어나게 되는,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태조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나라 시스템을 문치주의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되게 되고 위쪽에서 여러 나라들의 압박을 받게 되죠. 특별히 요와 서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국방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쳐다보지 말라고 돈을 바쳐요. 많은 금액.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이 심각해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져오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에 반대에 봉착하게 되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는 참 아픔이 많은 국가예요. 위쪽에서는 요가 쳐들어오죠. 저쪽에서는 서하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를 옮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나라가 위쪽 지역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서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면서 거란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중단할 것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송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곡물들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 있었던 여진이라고 하는 세력이 크게 되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성장을 하게 되니까 송나라는 요 나라에게 이제 돈 바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여진과 손을 잡게 되고 함께 거란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로 이 거란을 무찌르고 성장했던 바로 이 여진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오히려 약해 빠져버린 송나라를 공격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거란 때보다 훨씬 안 좋아지죠. 거란 때는 그래도 약속을 맺고 그냥 공물만 바쳤는데 이제는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화북 지역, 중국의 위쪽 황허강 유역 위의 지역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되면서 수도를 항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남송시대라고 부르죠. 빨랐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거란에게는 그냥 곡물만 바쳤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란을 몰아내기 위해 금나라의 손을 빌려서, 여진의 손을 빌려서 거란을 몰아냈더니 그 여진, 금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영토 반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남쪽의 송이다라고 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송은 밑으로 내려와서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강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강남 지역이 개발됐었죠. 더욱더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이것도 되게 똑같아요. 역사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송나라는 몰랐나 봐요. 여진에게서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 또한 또 다른
유목민족이었던 몽골과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몽골이 금나라를 치게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몽골이 결국엔 송나라를 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몽골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송나라 때는요, 이제 군사적인 힘은 굉장히 약했지만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것들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살펴보시면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농업 생산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파벼라고 하는 새로운 강한 그러한 종, 그다음에 이양법,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용골차라고 하는 이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송나라 시대는 지주라고 하는 존재와 그다음에 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라고 하는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확산해 나갑니다. 한국사 했던 친구는 아마 많이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상업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왜?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고 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업 조합으로서 행과 작, 아마 요 위진남문 주실 수당 당나라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폐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바로 교자, 회자라고 하는 지폐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면요,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죠.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학교와 서원에서 공부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유학인, 신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는 훈구학이었죠. 근데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좀 더 철학적인 것들에 이들이 탐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대부의 대표자로서 사마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치 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도 저술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책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사마천의 사기는 기억이 안 나네. 기전체, 네, 기전체로 서술했다면 그건 이제 본기, 세가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왕 이야기, 그다음에 제후들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저술을 했다면 편년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이제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름 돈 있는 평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문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 송나라 시기에는 서민들의 문화가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이 시기에 활판인쇄술, 나침, 화약 같은 것이 이 시기에 발전을 개발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이슬람 세계, 그리고 유럽 세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쪽 칠판에 이제 있는데요, 바로 북방민족.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했었어요. 바로 거란 금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뇨.